네, 오늘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놓고 후보 간의 격론이 예상되는데 선거인단의 40%가 집중된 영남권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선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점차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광주 지역에 이어서 지금은 부산 지역의 합동연설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는 첫 TV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후보들 모두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실제 토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자 그리고 가족 공천 개입 논란 등을 놓고 격돌을 했는데 먼저 어제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정연국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너무 과열된 것 같죠. 좀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총선 참패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성찰, 반성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온통 이 문자 논란이 지금 주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블랙홀이 돼버렸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참 우려스럽다,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왜 우리 이 당권 주자들이 민주당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느냐.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네. 배신의 정치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당권 주자들이 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공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각자의 후보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어제도 어느 한 분은 뭐 민생을 얘기하고 금리를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네. 그런 토론이 좋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뭐 우리가 이 문자 논란과 관련해 가서 밑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론도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누구 책임을 지우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자 논란을 야기한 공개한 사람을 좀 찾아가지고 이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지금 전당대회를 망치고 있는 그 요인이 지금 이 문자 논란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다음 토론회 때는 또 정말 좀 민생을 얘기하고 물가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과열됐다 이런 평가신데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뜨겁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일 좀 눈길을 끌었던 건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어떤 설전 그리고 공방이 예상이 됐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보면 로우킥 전략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얘기하겠다. 그리고 민생 얘기하겠다. 더 이상 이걸 정쟁화하지 않고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도 받았기 때문에 좀 자제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이 제기했던 이른바 사천 논란, 공천을 하는데 가족들과 친척들과 같이 의논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 공적 라인은 최소한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사과할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좀 공방으로 비춰지는 또 부분도 있어서 뜨겁긴 뜨거웠지만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정쟁 중에 한 복판에 열렸던 첫 토론회여서 관심이 쏠렸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열기가 좀 덜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진중권 교수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직후에 전화를 해서 57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문자를 무시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못한 거다라는 친윤 측의 주장을 반박을 한 건데 이 진 교수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교수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가 총선이 끝난 직후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못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과거를 복귀해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거의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얘기를 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돌아다 보면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 계속 사과를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걸 대통령실에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본인은 이제 공적 라인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문자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판단이 옳았느냐 말았느냐. 오늘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사과를 했다면 한 20석은 더 건졌을 것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혹시 사과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진정성 논란으로 더 번져가지고 총선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후보들이 논쟁을 벌인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글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는 김건희 여사와 4월 달에 총선 직후에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 김건희 여사의 그 통화 내역은 내가 정말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만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문자로 돌아서 그 문자를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낸 것은 1월 달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5번이나 그 문자 전문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놓치는 게 맞았겠느냐. 그 정무적인 판단이 과연 정당한 판단이었는지 전 당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20석을 건졌을지 30석을 건졌을지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어떤 변수가 됐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어려운 국민의힘의 총선 국면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출로가 됐을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5번씩이나 그걸 물리고 답하지 않고 그냥 놓쳐버린 것은 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좀 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당내에 좀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 당권 레이스 내내 그런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중진 의원들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어제 SNS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후보가 당시 어떻게든 김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어야 한다. 한 후보가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돼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쉬운 거는 뭐 문자 왔을 때 답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대통령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더라. 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씹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서운함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만약에 대변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대통령실과 사과를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대통령실을 패스하고 김건희 여사를 와 결정을 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뜻에 따르겠다. 네. 어제 토론에서도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와의 요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의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지금 중진 의원들께서도 그 당시에는 사실 이거 지금 좀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진 의원들께서도 그 당시에 다 입 닫고 있었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자기 선거에 바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를 안 했거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다른 태세 전환을 해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중진들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친윤계 중진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날을 세우는 부분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저는 실제로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말 공적 라인을 동원해서 그리고 공적 라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는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변명이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 문자가 오고 간 그 이후에
1월 25일 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자 질문을 듣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반문을 합니다. 제가 언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총선 내내 그 태도에서 전혀 한 발도 어떻게 보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과는커녕 대통령께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갈등은 봉합됐지만 대통령실에 쓴소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시 한번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 언론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정보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했어요. 사실이 아니란 취지였습니다. 본인은 사과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이 문자와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사과를 요청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사적 라인에 답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힘의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과연 이야기하느냐라는 의구심도 사실 사라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주목됐던 것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기본사회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출마 선언을 두고 대선 출마 선언문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의도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대권 가도로 가는 그 스케줄 상에 있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민주당의 또 대선 후보로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연임을 하는 당대표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메시지를 관리하고 준비하는 팀에서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은 최소화 내지는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지금 경제, 민생, 물가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이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국민들께 체감이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걸 일성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 메시지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산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연임이라는 게 사실 유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 본인의 사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다 없애고 연임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전당대회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김두관 전 의원께서 나온다고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본인이 본인의 변호사들한테 다 뺏집 달아가지고 지금 당 자체를 갖다가 자기 로펌화 시켜놓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지금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피선거권을 유지하느냐, 선거를 갖다가 재판을 연기를 시키든지, 판결을 연기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고 이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그런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다 하는 것은 본인은 그런 뜻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국민들로 봤을 때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당장 10월 달에 1심 선고가 나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유죄가 나왔다. 어느 한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 할 경우에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실질적인 리스크로 지금 닿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폭탄을 들고 지금 시작을 한다. 지금 오늘이 그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초에는 이재명 전 대표 외에는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후보들이 없어서 이재명 전 대표만 유일하게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또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출마를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것이 아니고 1인 독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뭐 대권을 같이 경쟁하고 뭐 이런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는 크게 뭐 각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뭐 분류되는 의원은 아니었는데요.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혹시 약속 대련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왜냐하면 1급 체제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을 의식해서 네. 사실은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나온 거 아니냐 하니까 본인은 그럴 나이도 아니고 이젠 내 정치를 해야 될 연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전체적인 전당대회 이 큰 국면에서 보자면 여러 후보가 나와주는 게 어쨌든 민주성에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나왔을 때는 본인의 어떤 특화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급 체제에 대한 뭐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형식의 어떤 선택지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첫 출사표를 던졌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좀 집중이 됐는데 그 부분도 뭐 전체주의다. 뭐 굉장히 강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대로 아마 이 당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기조를 유지할 걸로 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그렇다면 당원들한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두관 전 의원에게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실 뭐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본인이 전체주의라 당이 전체주의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진짜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스스로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주의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 본인이 나서겠다 하는 이 생각을 좀 굳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이면은 이제 실제 실형 선거 공판이 나올 텐데 그때 되면은 이제 당원들이 이제 조금 우왕좌왕하고 조금 이 강성 당원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김두관 후보가 좀 이렇게 선명성을 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 이제 좀 약간 대결하는 구도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대신 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서 말을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은 김두관 후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민주당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19일과 26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서 원천 무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문회가 무효인 만큼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고 출석을 강요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소 좀 무리한 주장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게 국회 동의 청원 때문에 촉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46만 명의 국민들이 실명을 인증하고 들어가서 이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 거예요. 그 엄중함이 있는 겁니다. 이걸 과거에 청와대 청원과 비교하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140만 명이 찬성을 했다 이러는데 그때는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은 뭐 네이버, 카카오 여러 경로로 2중, 3중으로 하는 것이 또 간단했기 때문에 좀 허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명단은 국회에 관련 5만 명이 넘으면 보고가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공개까지 되는 명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엄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에 따라서 관련 상임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 청문회가 불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본인이 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요죄다? 강요죄는요,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의 요건입니다.
아닙니다. 폭행 협박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을 부르는 게 어떻게 강요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위헌이란 이야기겠습니까? 이 부분 아마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한 저어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저는 집권 여당이라면 엄중하게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번 청원은 청원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거든요. 정과오범이고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람이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청원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좌지우지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게 국회법과 청원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청원법에는 이런 말하자면은 사안에 대해서 청원을 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사안 또 그러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이런 부분은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혀 법에 따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사위원회에서 법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법을 위배하면서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이치에도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굳이 하겠다고 지금 여러 기관에 지금 또 정인들을 신청해 놓고 김건희 여사도 신청해 놓고 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오로지 정쟁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지금 법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무고 강요죄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회의원들의 직권남용입니다. 이게 우리도 영국과 같이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막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에 그런 제가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이 지금 큽니까? 지금 진행을 하면서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소리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에 대해서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둬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VIP를 언급하면서 임선근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을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권성동 의원은 이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다. 허풍을 떠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공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녹음 파일이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정말 있다고 그러면은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네. 정말 개입이 됐는지 하는 부분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파일이 전언인 것 같아요. 들었다 하는 네. 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어느 선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신빙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녹음 파일 자체가 있다는 것이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네, 장유미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대통령실이 그것도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나서면서 사실상 구명운동을 벌였을 것인가. 지금 이 녹취 속에 음성이 담긴 이모 씨는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입니다. 김건희 여사 파일이라고 해서 본인 회사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파일까지 나왔어요. 관련 재판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주가 조작에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라고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처남이 주가 조작범으로 재판을 받는 때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답한 사람입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가중에 임성근 전 사단장 사표 쓰지 말라고 해. 내가 VIP한테 얘기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 물론 허풍 떨었을 수 있습니다. 차갑게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대통령실이 무리수를 두었을까와 관련한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사실관계로 보이는 겁니다. 공수처가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하니 정확하게 수사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